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12회 문단내 성폭력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입니다. 부기씨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여름에 11회까지 녹음을 한 번에 하고, 녹음은 지금 한 4개월 만에 처음이네요. 그쵸. 정말 이제 4개월 됐네요. 그때 제 기억에 6월 22일 그때 첫 녹음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 저희가 사실 준비했던 내용은 그 11회까지 다 했고요. 지금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그쵸, 생각했던 건 특집이죠. 아니었는데 이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 10회 가라타니 고진 얘기하던 날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부기 씨가 뭘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다가 처음 보게 됐죠. 네, 고진 이제 파일 가는 동안 페이스북 문학은 개뿔 페이지를 가봐야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때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너무 자기가 잘 사는 거를 전시해 놓는 걸 보고는 현타가 와가지고. 그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부기 씨가 이제 분노의 트윗터에 올리니까 또 감사하게도 다른 분들께서 다른 가해자들의 근황도 막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걸 보고는 이게 꼭 필요하겠다. 이 특집이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도 그 2016년 작년 10월에 문단내 성폭력 폭로가 있었고, 그쵸. 이제 딱 1년 됐어요. 맞아. 똑같은, 이렇게 1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1년이 갔고, 맞아. 1년 동안. 이제 우리는 진짜 많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저히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저쪽 가해자 집단은 완전히 뭐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혹은 그 이전보다 더 뻔뻔하게 잘 사는? 더 전시하고, 그러니까. 더 과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 폭로 과정에서 언급됐던 사람들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죠. 가해 지목인으로 언급된 사람도 많고, 폭로가 시작되면서 2차 가해를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시인들이나 문인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동시에 나오면서 맞아요. 언급됐던 이름은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들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예 검색이 안 되는. 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해진? 되게 세탁된 것처럼. 청소가 된 거죠, 인터넷에서. 아마도 이제 법적으로 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냥 뭐 신문사나 그런 데에 다 일일이 연락해서 지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자료들이 그게 퍼지는 게 굉장히 쉽고 하나하나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도 어떤 가해자들은 그 모든 사이트에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제 아예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놨다고 그 변호사를 대동하여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런 특집 방송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별 힘이 없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이 알려진 것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단 문학은 개뿔 이 방송이나 아니면 습작생이었던 나 개인 이렇게는 정말 별로 힘이 없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력감도 좀 느껴지면서도 그래도 가만히 있기는 너무 열받는? 누구라도 말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없으면 너무 편히 발 뻗고 잘 것 같은 거지. 아, 얼마나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다 청소됐고 아무도 모르고. 뭐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런 입막음을 되게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다시 맞고소를 한다거나 아니죠. 자기를 이제 폭로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옆에서라도 제3자라도 아,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고소하고 아니면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나 봐요. 제 생각 이상으로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그 섀도우 핀즈 통해서 작년 10월에서 12월 그 기간 동안만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50여 명이라고 했거든요. 음, 그 2달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지금 이 1년이 음, 지났으니까 또 어떤 음, 가해자들은 앞에서는 사과를 하고 뒤로는 그러니까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 섀도우 핀즈가 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연대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당 내용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해온 사람들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10월에서 12월 사이에만 우리도 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실명을 음, 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고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도 당장 내일이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은 그냥 상대가 얘기를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제 범죄를 저지를 때 음, 얘기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아니면 그 자체가 아, 범죄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안 했거나. 그리고 고소 이런 거를 들먹이는 걸 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꼼짝을 못 할 거라는 거를 아는 거야. 맞아, 맞아. 우리만 해도 음, 실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될까 이런 게 자꾸 검열이 되고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한 번 말할 것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더 고민해서 말하게 되니까 이게 음, 정말 검열이고 입막음이고. 맞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문화가 깊을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아,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러나 또 저희로서는 우리가 이게 이런 얘기 하려고 이거 시작한 건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우선은 재판까지 갔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 10월, 올해 초 이렇게만 했어도 그래도 기사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음,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음, 인터넷상에서 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음, 재판 과정이나 재판 결과들이 이제 이 사건을 좀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할 얘기도 음. 재판 소식인데요. 그 일단은 이제 재판까지 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굉장히 폭로가 많았지만 그 모든 게 다 재판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정말 일부분만 갔죠. 일단은 이제 재판으로 간 사건은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음,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 법정에 가서 2차 가해, 뭐 3차 가해가 너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몇 번 상처를 다시 받고 또 거기에서 다시 가해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협박을 당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피해를 피해자가 조금 감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낼 때 그 고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재판은 아무리 실제 잘잘못이 있더라도 거기에서는 이제 증거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용기를 내더라도 증거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이유로 아예 고소가 뭐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재판까지 못 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사건들이 심각하지 않다거나 없었던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성범죄는 정말 입증이 어렵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독 완벽한 피해자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조금만 사람들의 그 인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것이 피해자 탓으로 좀 돌려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합의만 해도 그럼 돈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다시 의심을 꽃뱀이나 이런 용어로 의심을 받게 되고, 꼭 유독 네. 이런 문제에서는 기준도 달라지고 인식도 달라지고, 아니 누가 절도죄랑 강도죄 이런 거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을만 했느니 이런 얘기를 누가 해. 하여튼 그 피해자의 진정성을 유독 이 성범죄에 대해서만 굉장히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작년에 가수 박모 씨의 경우에는 이름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가수 박모 씨의 경우에 나중에 그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왜 허리를 돌리면은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문까지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진짜 허리가 한번 꺾여봐야 부서져봐야 저 이불 다물지. 근데 그런 질문이 가능한 곳이 우리 사회의 성범죄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에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기사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로 나오겠냐고. 그리고 이런 재판 소식 같은 거 접하면은 저는 제 경험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저도 꽤 수년 전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었는데 네. 그 일을 과연 내가 지금 와서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엄두가 안 나거든. 저도 그래요. 너무 말로 하기 힘든 막막하고 무섭고 이런 걸로 표현이 잘 안 될 만큼 재판은 아예 상상도 잘 못하는 거지. 그게 맞아. 재판의 승률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당장 내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없죠. 내가 당한 폭력을 내가 폭력 당할 때 사진을 찍어놨어, 녹음을 했어. 그치만 나는 여전히 피해자고 나는 그걸로 계속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법정에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못하겠거든요. 저도 제가 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어떻게, 일단은 저는 증거가 없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 다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니까 전혀 엄두가 안 나요. 절대. 하여튼 이제 이런 거를 감수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 덕에 폭로된 사람 중에 굉장히 소수이기는 하나 몇 명이 실제 재판으로 갔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배용재 씨죠. 배용재 씨가 징역 8년 구형된 이 소식인데요. 그쵸. 9월 12일이네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하는 걸로 나왔는데, 선고 직후에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직후에. 그 항소장 제출한 건 15일인데 이제 거의 나오면서 바로 항소할 거다. 그래, 저런 식으로 구는데 멘탈이 남아나겠냐고, 재판하면서. 그러니까요.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또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징역 8년이 지는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저지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너무 과하다는 듯이 항소 의사 밝히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기사를 보면은 감수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다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재판부가 말하는 것도 싫거든. 내 성이 안 차, 그 재판부의 말도. 감수성이 지금 웬 말이야. 저 언급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생각하면 문단에 있는 사람들도 글 그따위로 쓰잖아요. 글 쓰는 게 직업인 사람들도. 일단은 그 항소 의사를 바로 밝힌 게 너무 열받지만 징역 8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아주 조금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나마 이게 지금 좀 제대로 나온 결과고, 이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은 진짜 더 형편없는데. 바로 그 김요일 씨만 해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거든요. 아마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징역 4개월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김요일 씨는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사과문을 발표할 때만 해도 사과문 내에 뭐 사과를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을 보복성 고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 놓고 바로 또 피해자 명예훼손 고소했죠. 나는 이 명예훼손 고소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했다는데 무슨 명예예요? 무슨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씨. 방송 분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씨 소식을 전해드리면 최근에 무혐의 판결을 받고 무혐의가 나왔음을 전시하시는 분이에요. 일부 무혐의.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일부 무혐의라는 말이? 언급됐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절필한다고 하고 뭐 물론 이 절필도 저는 진짜 너무 고가운데 뭐 활동 중지한다는 사람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계정도 없어지고 뭐 그 뒤로 아무 말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씨 같은 경우에는 그 후로 훨씬 더 저는 일단 박씨를 이런 범죄 사실로 처음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런 시인이 있는 줄도 저도요. 몰랐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도 나름 그 근처에서 이렇게 맴돌던 사람인데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워낙에 공개된 장소에 우리가 뭐 사람을 사서 뒤를 캡니까? 돈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그쵸.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글에 쳐보는 거, 트위터에서 찾아보는 거 공개된 장소에 있는 정보들로 이 방송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쵸. 공개된 장소에 지난 1년간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거를 전제로 이런 것들을 올리시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고요. 그걸 말해주는 예시가 정말 많죠. 뭐 문단내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성범죄 무혐의 판결은 절대 무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판은 결국 이제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증거 입증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둘만의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무혐의는 절대 무죄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자신이 이제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을 전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게 또 먹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 무혐의 소식 기사를 보면은 일단 폭로자 A씨가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를 했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 이런 것도 정말 애매한 부분이고 사회가 기울어져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설사 입증할 것이 정확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판결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또 갑자기 또 열이 막 확 오르는 게, 아니 그러면 강간이 성립이 되려면 맞아야 되나요? 맞으면서도 저항해야 그게 강간이 되나요? 아까 말했던 김요일 씨의 경우에도 김요일 씨 사과문에도 본인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를 사과문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길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술이네, 뭐 자의적이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게 문단내 성폭력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범죄에서 이 패턴이 맞아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본인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의 성범죄들과 똑같이 굴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 씨는 이런 판결 외에도 그 언론사를 통해 정정 보도 요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언론사 51군데에 요청을 저장 했고, 보도를 음, 요청했다고. 그리고 대부분 그 언론사들이 정정 보도를 실제로 내요.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그 정정 보도들을 보면 이제 마치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그렇게 서술된처럼 읽히기가 쉽게 돼 있더라고. 그쵸. 음, 아예 그런 게 없었던 음, 것처럼. 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빠가 집에 오셨다, 뭐, 이거를 하더라도, 그걸 정정보도를 할 때, 사실과 달라서 정정보도 한다 그러면, 뭐,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아빠가 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 방에서 나간 건지, 뭐, 이런 것들 되게 헷갈리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헷갈리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처럼 쓴 건지, 전혀 모르게. 정정 보도나 아니면 음, 이 부분은 바로 음, 잡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뜨게 되면 일단은 그 사실이 틀렸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정정됐는지 그거를 이제 음.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또 많은 정정 보도들을 다 봤거든요. 음. 그 특히 영화 씨가 이 잡아내듯이 뒤지다가 성과를 냈죠. 아, 그 중에 이 신문사도 꼭 말해주고 싶은데, 이데일리에서 굉장히 그 상세한, 제가 찾던 정정보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써뒀더라고요. 그 말 표현도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인해 정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걸 원래 얘기해야겠다. 기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 지망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인 박도 블로그를 통해 음. 사과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이제 박 시인이 주장한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저에 대해 폭로한 사람들 중 미성년자가 한 명이 있기는 했지만 해당 여성은 성희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있기는 했는데 음.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작가 지망생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미성년자가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습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다. 그리고 그조차도 사실과 달라서 소송 중이다. 이 말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음, 그 자체도 아직 법의 그렇지. 심판이 안 나왔으니 그런 음, 식으로 나를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 음.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박 씨가 주장하는 바는 성추행 아니고 성희롱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있기는 한데 상습은 아니에요. 그 얘기죠. 참 애쓰시네요. 뭐 성범죄자라는 게 달라지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냥 음, 범죄인 거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성추행 아니고 성희롱이라고, 강간은 아니라고, 때린 적은 없다고. 그리고 이런 정정 보도도 음, 음, 나는 너무 역겨웠던 게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억울한 부분은 성희롱 정도는 해도 음, 되잖아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그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문학 다 개뿔이다 막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말하기 뭐한데, 나도 좀 쑥스러운데, 언어 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언어로 성희롱을 한 게 성추행보다 죄가 덜한가요? 그리고 계속 그 언어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열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나는 성추행은 안 하고 말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이 사람이 시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괘씸죄죠, 역겨운 괘씸죄. 거야. 제가 음. 괘씸죄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등단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못했던 거잖아요. 등단 못한 저도 언어를
약간 내 것처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요. 문장을 쓸 때. 이 어휘 하나도 굉장히 내가 신경 쓰잖아요. 내가 뜻한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휘 중에서 뭐를 고를지 그런 걸 선택하고, 특히 한국말 정말 단어 하나에 너무 달라지고요. 어미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폭행죄가 성립될 때 그 가해자가 그런 유단자거나 이러면은 더 가중되는 게 있거든요. 그 좀 그것처럼 그치. 좀 법도 좀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 언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갑자기 든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사람 그게 직업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언어로 성희롱을, 그거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서 했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정정보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아니, 폭행죄에서 유단자 가중처벌처럼 이것도 도입이 좀 시급합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아, 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아, 정말. 제가 뭐 얘기하다가 지금 몸이 열이 열받을 받아가지고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 박 씨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고요. 분단 내 모든 성범죄자들이 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다 그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분 블로그에 보면은 그 폭로 이후에 싸움 일지 같은 거를 적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응.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정보는 공개된 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 일지 같은 거를 기록을 한다는 의미가 나는 너무 무고한 거야.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응. 억울함을 벗고 싶은 그거를 응.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논조가 있는 거를 보면은 진짜 방송 준비 때문에 보기는 보지만 저는 그거에서 그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쵸.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상처를 받아요. 가끔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응, 응, 응. 맞아. 응. 내 마음에도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데 억울하다고 막 정정보도 요청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마음 안 응. 좋아요. 자꾸 이제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자꾸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해자들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런 입장이에요. 가해자들이 그 얘기를 손쉽게 좀. 얘기하는 응. 게 그게 왜 강제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응, 응.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그래놓고 너 다음 날에도 나랑 문자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언제 뭐 때렸냐? 아니면 뭐 묶어놓고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은 TV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물에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납치, 강간, 살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까지 가야 강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문학과 사회의 글 중에 있던 그건데요. 제가 가져왔어요. ATTN의 기사에 2016년 6월 16일자 기사에 섹스에 동의하고도 강간당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을 정의해 놓은 게 있대요. 근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관계 도중 콘돔을 빼거나 요구했는데도 끼지 않은 경우.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할 때까지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 그러니까 관계까지는 내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중에 내가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이것도 강간이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 도중에 동의를 철회했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하는 경우. 음,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간을 둘러싼 동의의 개념이 바뀐 것에서 이제 나온 건데, 실제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강간의 동의를 둘러싼 법을 새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긍정 의미의 동의 또는 합의가 성적 행위 과정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로 된 법을 말한다고 해요. 트위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돌아다녔어요. 내가 당한 강간이 몇 번인지 세어보자. 그러니까 저렇게 딱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배우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몇 년 지나 보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몰랐던 거야. 응, 응. 그리고 한편으로는 알고도 그 당시에 약간 나 스스로도 합리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간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런 거 외에도 좀 애매하거나 좀 나중에 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싶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음. 한남들 이거 보고, 야, 다 강간이라 그러면 무서워서, 뭐, 섹스하겠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그렇게 말라고 하지 무서우면, 마. 하지 마세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상대와만 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을 해줘야 돼.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럼 좀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아, 음. 진짜. 아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현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사는데 명예훼손은 안 당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짓이 강간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이제 알아들을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말해야 되는 게 좀 현타가 오네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가해자 개인이 아닌 어떤 여러 명이 모인 진짜 기괴하고 이상한 계정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쵸.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 누구냐, 이거 진짜.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이렇게 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가 뭐 별로 상관이 없기는 해요. 계정 이름이 명예훼손 아카이브예요. 음, 근데 이 이름이 바뀐 거고, 원래는 문단내 명예훼손 아카이브라는 이름이었어요. 음, 진짜 어이없죠. 그래서 네. 이 계정이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아, 그래요? 페이스북에는, 음, 페이스북에는 문단내 명예훼손 아카이브로 남아 있어요. 아, 이 계정이 어떤 계정이냐면, 계정 아이디가 only truth only야. 진짜 욕 나온다. 근데 이 계정이 음,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음, 본인들이 그 가해 지목인이 된 당사자라는 걸 말하지도 않는 계정이야. 음, 문단 내 성폭력 폭로로 인해서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서 이 계정에서 말을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음, 6월 25일에 처음 올린 글이 뭐냐면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로 피해를 입은 명예훼손 사례들을 기록합니다. 허위 폭로, 허위 고발, 허위로 작성된 기사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 문단 내 성폭력을 빙자한 명예훼손 범죄를 기록한다. 이렇게 돼 음. 있어요. 근데 진짜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 저 문장 보고. 문단 내 성폭력을 진짜. 빙자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9월에 무차별 음, 폭로로 다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피해들을 확인을 했고 첫 소송을 음, 최근탁님을 상대로 진행하겠다. 음, 소송 자료를 취합 중이고 음, 최소 3인에서 최대 6인 음, 최근탁님에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 야, 그럼 최소 6인이 일단 속해 있는 거네요, 이 중에. 그리고는 최근탁님에게 멘션이 가도록 멘션을 걸어놨어요. 이거 진짜 너무 욕 나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욕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단내 성폭력 폭로가 너무 억울해 음. 죽겠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아, 이놈의 명예훼손. 저는 이 계정이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음, 익명의 이름으로 피해를 알리고 고소 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한 게 음. 이런 방식이 소수와 약자의 방식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와 약자가
취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위협되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그런 거 하나 알려내기까지 걸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데에서 너무 열이 오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가 없었으면 폭로가 없는 것을 입막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앞으로도 성희롱 정도는 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도 폭로하지 말라고 지금 입막음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첫 소송은 이, 최근탁님을 상대로 진행한다. 이게 앞으로 소송이 계속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알리면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입막음도 하는 거거든요. 협박하는 거지. 응, 앞으로도 조용히 해. 응, 그리고 응,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지금 이 계정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러면서 최근탁님의 범죄 유형은 세 가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트윗 혹은 리트윗으로 특정 다수에게 유포. 그러니까 리트윗을 하는 사람들까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관계 조작 및 음, 부풀리기, 뭐 피해 주장인들의 폭로를 부추기거나 조장. 그리고는 법의 판결 사실만 올리겠다. 음. 이렇게 한 게 지금 9월 22일 게 마지막이고 아, 진짜 이 문인들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요? 너무 역겨워서 진짜 이런 행태가 아, 진짜 잘 좀 살지. 그거를 이제 와서 이 계정은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열받아. 그냥 이게 너무 보여주니까 그것도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명예훼손 아까도 50여 명이 벌써 명예훼손을 당해서 상담 요청을 했다고 아까 기사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많았죠. 최근탁님은 좀 계속 이런 거에 시달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열심히 나섰던 분위기도 하고 음, 음. 그러니까 그 폭로하신 분들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군 것도 너무 역겨워. 당장 저희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나서주던 분들, 같이 연대에서 싸우던 분들이 이렇게 고소당하고 이러는 거 보면 당장 우리만 해도 약간 위축될 거 아니에요. 진, 말할 때 한 번 더 조심해야 되고. 그 음, 순간적으로 겁도 먹게 되고 음, 저런 식으로 뭐 첫 소송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겁도 먹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힘을 내서 저희도 함께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더욱. 음, 음. 그 피해 생존자 또는 재판을 지속해야 되는 사람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든 아니면 명예훼손 재판이든 해야 하는 사람들 또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여러 방식으로 좀 싸워 나가야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저희가 더더욱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먼저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싶고요. 네. 좀 연대자이면서 음, 동시에 잠재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당하시고 이런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뭐 가진 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음, 계속 언급하고 놓지 않고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네. 음, 세부적으로는 배용재 씨와 관련해서 그 고발자 오라는 계정이 음, 있어요. 그 계정에서 이제 올려주신 말인데, 피고인 배용재가 1심 선고를 들은 직후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검사님이 항소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응원해주세요. 라고 음, 올려주셨어요. 저희 문학은 개뿔 이름으로 저희도 또 응원 마음 전하고 싶고요. 정말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너무 뻔뻔하고 그런 모습에 진짜 같이 분노하고 있고 음, 진짜 그 싸움 너무 외롭고 힘든데 정말 같이 하고 있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 네. 이게 사실은 그분들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문단내 명예훼손 아카이브가 음, 공개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아까 말을 했던 최근탁님께도 네.
응원의 메시지랑 같이 하고 싶고, 기운 잃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 전하고 싶어요. 네. 좀 전에 뭐가 생각났냐면, 그 유튜버 갓건배님 있잖아요. 네. 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 방송도 보는데, 갓건배님 방송을 보다가 갓건배님이 이제 따로 녹음해서 올린 내용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힘내라, 뭐 기운 내자 이런 얘기 자체를 못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가해자들이나 그런 한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네. 잘못은 한남들이 하는데 왜 여자가 힘을 내야 되고 여자가 용기 잃지 말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거를 막 맞아요.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그 음. 생각이 좀 나면서,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애들은 지금 따로 있는데 왜 고발자 5분들이나 최근탁님이 힘을 거기에서 더 내야 되고 용기를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화가 그러니까 나니까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연대와 지지 응원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죄송한 거야. 아니, 잘못은 쟤네가 했는데. 그분 그러니까 진짜 방송이라서 욕을 못 하는데 진짜 그러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저희는 힘을 내겠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들 발 뻗고 못 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 음. 저희는 힘을 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갈까요? 겁나 열받긴 한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정말 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별일 없이 다 잘 사시는데, 일단 약간 가장 우리한테 현타를 안겨줬던 사람은 이분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쵸. 이분은 스케일이. 지필관이 따로 있어요. 그 지필관을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범신 씨? 저희가 이게 진짜 세금인 거죠. 이 박범신 문학관 이런 유지하고 이런 게 다 세금이라는 거죠. 네, 그 지필관 자체를 전체를 다 세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비도 다 세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나 봐요. 저희가 그 올해 8월에 나온 기사를,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상에는 없어졌더라고요. 이 기사 제목이 박범신 작가 창작 지필관 시민혈세 지원 논란 지속이었거든요. 그 대전일보에서 나온 거였고, 기사에 의하면 2011년에 시민혈세 8억 6,298만 원을 들여서 창작 지필관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2016년 기준 편의시설 1,000만 원, 잡초 제거 등 인건비 873만 원, 시설 유지비 500만 원, 전기세 600만 원 등의 총 3천여만의 관리비를 매년 지출했대요. 그래서 2011년부터니까 6년 동안 1억 8천여 정도를 그 시민 혈세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저 정도면 저게 바로 부귀영화 아닌가 싶은데. 진짜 부귀영하지. 진짜 부귀영화는 이분이 누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글로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필 과정 자체도 지금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논산시예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약간 그 홍보 대사처럼, 그리고 이 지필관 문학관 자체를 지역 관광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박범신과 함께하는 문학 기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뭐 논산 시립 도서관 다 건립했을 때 와서 그런 인사말 같은 거 한 번씩 해주고 들어가고 축사 같은 거, 그런 일을 하면서 대신에 이 세금으로 창작 지원비를 계속 받는 거죠. 앞만 봐도 부귀영화가 저기 있는데. 진짜 부귀영화죠. 모든 작가의 꿈 아닙니까? 혈세로, 우리 이거 혈세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기 씨.
생각해봐. 문학은 개뿔 하라고 스튜디오도 빌려주고. 마이크도 사주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뭐, 굿즈 만들고. 아, 그러니까, 좋겠다. 아,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이때 이 뭐, 8월에 나왔던 이 기사가 음, 그럼 이렇게 박범신 작가한테 세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논란이 있다 이런 식의 기사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박범신 씨가 성폭력 폭로가 됐던 사람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뭐 시민들의 눈이 곱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뭐 의회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그 기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사는 2달 만에 지금 없어진 거죠.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논산시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뭐 문제가 있기는 한지, 얼마를 들이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모르게 된 거지. 그쵸. 사실 뭐 박범신 문학관이 있다 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랑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세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저렇게 나가고 있고 이렇게 아는 거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 지난번에 문단내 성폭력 첫 번째, 두 번째 편 했을 때 음, 박범신 씨가 신간을 출간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가 국내에서는 출간이 안 되니까 음. 대만에서 먼저 출간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내가 봤던 게 무기한 연기 뭐 이런 거였거든. 맞아. 그게 아마 6월에 그 우리가 이제, 기사가 6월에 음, 나온 기사고 녹음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7월에, 7월에 그 무기한 연기라는 말을 한 지 1년도 안 됐죠. 왜냐면 이제 그 성폭력 폭로가 되고 나서, 기사상으로는 아니 기사상으로 보면 한 달 만이야. 무기한이라는 말을 이런 때 붙이면 안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어떨 때는 같은 얘기로 막 20년씩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작가라고 하잖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무기한 절필, 무기한 연기, 이런 데는 뭐, 몇 달 안 가잖아요, 지금. 시간 개념이 되게 음. 되게 문학적이네 보니까. 왜 그 황진이 뭐 시조 배우자 우리 뭐 그 배우자 이불 교과서에서 속에 넣었다가 무슨 구비구비 펴리라 어 그거. 이렇게 밤을 이렇게 그래. 접어가지고 어 그러네요. 여기도 여기도 무기한 연기된 거 이렇게 접어놨다가 그러네. 줄었다가 넓혔다가 어, 정말. 배우신 분들이야. 아, 문학적이셔. 출판사 그대로 은행나무예요. 우리 그 장르 문학 악스트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출판사고요. 국내에서는 분위기 안 좋을까봐 이 일 때문에 숙고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 무기한으로 연기를 한다 음. 했다가 신간이 결국은 금세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지금 잠깐 시끄러운 거지. 지금 지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아니, 이 국내에 출간된다는 이 음, 기사가 음. 그 기사 내용 중에 읽고 나 너무 웃겼던 게 충남 논산시 박범신 문화 컨텐츠 연구소에 따르면 문화 콘텐츠 연구소. 별게 다 있네요, 진짜. 박범신 작가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최영미 시인이 자꾸 떠올라요. 너무, 너무 눈에 띄게 다르잖아. 최영미 시인은 얼마 전에 호텔에 자기가 그런 문화 홍보대사 같은 거를 좀 하는 대신에 조금 저렴하게 묵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가 어떤 과정에선지 모르겠지만 기사화가 되면서 좀 여론이 안 음, 좋았었는데 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쵸. 최영미 시인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그 시집이 50만 부 정도가 나갔다고 해요. 그게 진짜 시집 쪽에서는 정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저 진짜로. 시는 진짜 소설이랑도 달라서 사실 시는 시를 쓰는 사람들 외에는 소비층이 진짜 거의 없고 맞아. 그런데도 그렇게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성범죄자인 박범신 씨는 그냥 뭐 그런 거 솔직하게 생각하면 말하면 은교 같은 거는 절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작품이 아니죠. 정말 절대로. 한순간도 좋아할 수 없는 작품이지만 그냥 그 사람의 뭐 문학적인 성과 이런 거 자체는 지금 여기서 논할 게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했던 성폭력 행태들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분의 사과나 그 사람의 그런 사과를 기사화하는 그런 논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랬죠. 맞아요. 뭐 우리가 그때 지난번 녹음 때 이제 욕한 부분은 뭐 상처받았다면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상처 같은 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위계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기사에서도 뭐 아까 부기 씨가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뭐 그분이 배려해 준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작가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음, 뭐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음, 집필도 중단하고 출간도 음, 미룬 것이다. 아니 음. 뭐 왜 이렇게 시혜적이야. 뭐 해달래? 뭐 집필 그러니까 중단 해달래? 집필 중단이 뭐라고 그게 뭐 왜? 우리 작가님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 지필도 중단해 주시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신간이 음, 국내에 나온다 이 기사 중에 하나는 성추문 논란 해소, 집필 재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맞아. 뭐죠? 뭐 해소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누구 다 입장에서 이런 식이야. 해소가 된 걸까? 하여튼 뭐 스케일이 다른 근황? 따라가기 힘드네요. 워낙에 스케일 다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셔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문단에서는 그래요 뭐 다른 출판사에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를 반성하고 자성하고 그런 얘기 왜 했지? 분명히 저런 은행나무 이런 데에서도 뭐 어딘가에 한 격가지로 페미니즘 끼워서 또 말하고 있을 거야. 아니 이 새 책 제목이 뭐 유리인가? 그랬는데 음, 아직 안 읽어봤지만 한국과 중국, 대만을 떠도는 한 남자의 방랑과 성장을 다룬 소설. 나는 이것만 봐도 냄새가 난단 말이죠. 이 남자 방랑 성장 뭐 나란히 앞에 뭐 병치시켜서는 한국인이 안 되는 중국인이 그런 단어들이 지금 나왔다고. 음, 아, 자정 노력, 뭐, 이런 단어 쓰기만 해봐, 진짜. 문단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음속에서도 되게 복잡하지만 약간 수준 알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사람의 소설도 돈이 된다면 출간을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시간 개념 어떤지, 얼마나 문학적인지 잘 알았고요. 네. 은행나무 기억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사람은 이사 박범신 뒤에 얘기하니까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이 회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김도원 씨고요. 이 사람은 뭐 잘 살고 있는 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음, 취업이 힘든 이 시대에 출판사의 주관으로 취업을 하셨고요. 그 뒤에 뭐 젊은 시인을 발굴하고 시도 계속 쓰고 그 전과 이후가 전혀 다름없이 저희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와중에 또 뭔가 알바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주수입도 있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 창작 지도를 해주겠다는 거를 굉장히 정성스레 편집해서 올렸어요. 자기 사진까지 거기에 첨부해서 당신의 소설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올려놓은 포스터에 의하면, 의뢰 방법이 소설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의뢰비를 계좌에 입금을 하면 리뷰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지. 음, 본인의. 이거 보고 부기 씨가 특히 굉장히 충격받았었잖아요. 아, 진짜 대현타. 내가 만약에 좀 더 몇 년 전이었고 아직 등단을 하고 싶은 상태였다면
그때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내 습작품을 돈을 주고 했을 생각들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기성문인이, 기성소설가가 내 소설을, 내 작품을 봐준다는 거, 등단한 사람이. 그 습작생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쵸. 해놓고 막 자기 전문 프로필 올리고 난리 났어요. 자기 언제 등단했고 어떤 것 펴냈고 그 밖에 경력이 뭐고. 그래서 송금 계좌랑 진짜 뻔뻔하기도 하지. 전문가가 당신의 소설을 읽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문학적 완성도는 어떤지, 구성은 치밀한지, 인물과 사건은 유기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무엇에 재능은 있는지, 신춘문예 통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비평하고 리뷰를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습작생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음. 근데 이게 그냥 뭐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먹고 살겠다고 이러는 게 가소롭고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단 내 성폭력의 많은 형태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도원 포함해서 많은 형태가 기성문인에 의해서 습작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습작생에 등단하고 싶고 나 좀 배우고 싶고 기성문인들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지. 이 사람이 SNS를 통해서 습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찰이 있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가해 사실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멀쩡히 출판사에 좋은 자리 간 것도 모자라서 또 습작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 음, 그쵸? 음. 이 첨삭 수업 계속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그 김도원만 얘기했지만 박도 그렇고요. 그 외에 그 패거리들 있죠. 뭐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사람들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 전이나 후나. 그리고 뭐 이제 와서는 이제 나는 문학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뭐 악취미들 쓰고 이런 사람 봐주는 문학적 완성도 뭐 인물과 사건 그런 거 이제 너무 하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한남문학 쓰는 그런 식의 문장 구성 한남문학의 구성 한남문학의 완성도 와 이거를 저렇게 해서 저런 벌이가 될 수 있고 본인 커리어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놀랍고 그게 되는 이 문단의 시스템도 참 놀랍고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내 돈을 하고서 작품을 봐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치. 예를 들면 지금 뭐 내가 소설을 써 시를 써 이거를 영화 씨한테 10만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그치. 이거 소설 좀 봐주세요. 이러지 않거든. 이런 사람들이 문단에서 갖고 있는 위치 때문이고 프로필에 한자 적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이거든. 뭐 신춘문예 어디에 당선, 뭐 뭘로 데뷔, 그러니까. 뭘로 등단, 뭐 문학과 지성사에서 뭘 냈고, 뭐 미는사에서 뭐를 냈고 이런 프로필과 경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SNS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SNS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요. SNS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까도 말했던 박씨 뭐 마찬가지로 뭐 시수업 모집하고 시청자 교재 만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열이 받았던 거는 이제 뭐 앞에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열이 받았던 거는 내년 여름쯤에 책이 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디냐 진짜.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열이 받지만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지난 1년의 일을 책으로 펴내자고 했다고 해요. 지난 1년 아까 처음에 말했죠 우리 지난 1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당하고 나서 얘 1년의 일을 책으로 펴내자고 했다는 거야. 어디죠? 이거 진짜 어디냐. 여긴 진짜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냐.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하루하루 기다려야 돼 이거. 나 진짜 어디냐 진짜 여기. 그러니까 성범죄 가해자의 지난 1년의 일을 왜 펴내는 거죠?
지금 피해자들은 잊혀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책으로 펴내자고 하는 이 출판사 진짜 정말 진심을 다해 망했으면 좋겠다. 진짜 접출판사는 정말 어딘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여름까지 꼭 잊지 않고 기다려서 주시하고 있다가 뭐 사실 주시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올릴 거 아니야, 그쵸? 책 어디서 그리고 이런 나왔다고. 말도 그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책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살고 볼 일이다. 그리고 박 씨는 마치 등단 거부와 비슷한 발언도 해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야, 그럼 그 사람 또 너네랑 똑같네? 등단 거부자네? 막 이런 얘기 막. 정말 치욕스럽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 씨가 페북에 올린 글인데, 월간 현대시에서 현대시회라는 동인에서 박 씨를 제명한다는 알림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 씨가 월간 현대시에 말씀 올립니다. 저를 제명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현대시로 등단했다는 사실 자체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력을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등단문학 했지만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마지막에 꼭 뭐 기사든 어디 뭐 소설이든 꼭 그 양력에 언제 등단했고 어디로 등단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그야말로 주민등록번호처럼 바코드 이 같잖아요, 사람 바코드. 그런 거 꼭 쓰는데 이제 자기도 그런 거 안 쓰겠다. 진짜 별거를 다 보네요. 그러니까 그 제명한다는 그 글에서, 그러니까 최근 SNS에서 잇따르고 있는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본지와 관련된 가해자들의 소식을 듣고 참단했기 때문에 이해 회칙에 의거해서 제명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도 억울함을 여기에서 표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외에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정말로 큰일이 났다면 기사가 났을 것이고, 대부분은 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황평승 씨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황병승 씨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대자보로도 고발이 있었는데, 유일한 오프라인 고발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황병승 씨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을 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와, 나 또 이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이런 참신한 대답은 또 처음 봐. 생각이 아직 안 끝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까지도 입장을 찾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생각을 계속하고 이 사람은 계신지.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좀 시끄러우니까 피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때 언급됐었던 가해 지목인으로 언급됐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 강사거나 대학에서 강사거나 아니면 임시로 고용됐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강의 계획이나 그런 이제 학사 계획에 이름이 잡히는 작가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뭐 기사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을 할 수도 없지만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문인의 이름으로 돈도 벌고 있고 여전히 작가 대접 받으면서 잘 살고 그럼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너무 잘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도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대학, 출판사 이런 식의 그런 문단 조직들 그 조직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방조했기 때문에 그런 기성 문인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출판사에서도 불러주고 강연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계속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수의 공범자와 협조자가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문단 자체가 한난판이라는 게 이런 것들 보면은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경력에 흠이 안 된다는 게 성범죄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성범죄자라는 정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만약에 뭐 부기 씨랑 내가 회사를 차린다면 성범죄자는 절대 안 쓸 거잖아.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미 대중강연에 나선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음, 않고 그렇다는 그냥 거죠. 좀, 그냥 뭐 술버릇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그 지난 회차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문단이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도 음,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음, 공범인데, 음. 공범. 가해자들이 뭐 반성한다고 하고 뭐 어쨌든 겉으로나마 사과문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왜 가해자들만 써야 되는지도 나는 음, 모르겠거든. 왜 반성과 책임이 가해자만의 것인지. 그쵸. 물론 그 가해자들조차도 제대로 안 음, 하지만 마치 거기에서 출판계나 학계나 이런 데는 너무 무고한 듯이 그러니까. 굴면서 그또 몇몇 뭐야 그 문단에 있는 그 또 어른들이 또 그런 말도 막 해. 막 뭐 고은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웃기죠. 문단에서 그런 일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야. 자, 고은 씨는 그때 당시에도 조금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학부에 있을 때 사실 한참 됐거든요. 이런 폭로가 일어나기에도 몇 년 전이죠. 한참 전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미 수업 때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음. 저는 그 교수님들한테도 직접 들은 게 되게 많거든요,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명의 각기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시인 고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앞장서서, 문단에서 그런 일 없어야 된다고 음, 말하는 거 어른인 보면, 것처럼. 와, 나 음. 진짜, 막 텔레비전 나와서도 얘기하더라고. 그거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참 자기 반성이 없는 한결같은 집단이네요, 정말로. 또 그 최영미 시인이 한 인터뷰에 아까 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그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터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단 사교계에서 이 시인이 은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인이 한창 활동한 그 90년대에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었고 직접 보고 겪은 일도 많다. 음, 그리고 그때 이제 선배 여성 문인들이 그 90년대 당시에 술자리에서 어떤 시인 옆에는 가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줬다. 그리고 실제 그 모습을 보았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그냥 지금도 똑같잖아. 똑같죠. 저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누구 옆에 앉지 마. 어떤 술자리에서는 조심해. 이런 음, 거.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 선배들의 경고가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의 그런 행태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이 최영민 시인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술자리에서 이 교활한 늙은이야 하고 나와버렸더니 이 최영민 시인에게 수습하라고 또 난리를 쳤대요.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부르지 않더라.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10년간 그 출판사가 청탁을 안 했다. 근데 음.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거. 그리고 최영민 시인이 사교계에서 은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와야 되는 세계인 거야. 그 세계는. 이번 회차는 참 문단대 성폭력 얘기할 때마다 아, 이 주제로 방송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녹음을 하는 게 그쵸. 어렵죠. 어렵고 부담스럽고 신경도 좀 곤두서게 되고 그런데 진짜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름에 녹음한 게 다 업로드를 다 하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녹음하는 내용도 다시 또 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해자들이 잘 살건 못 살건 지금 어떻게든 살고 있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현재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등단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등단 안 한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음,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떻게 되어가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등단 버린 거 진짜 1의 미련도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는 좀 가끔 생각하면은 등단 안 하면 그럼 글 어떻게 쓸지 그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좀 막막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그쵸. 막막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짜 저기에 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점점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조사를 하면 더 알게 되니까. 음. 알면 알수록 더럽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 12회는 준비한 내용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주시를 할 거고요. 최소한 네. 완전히 다 잊혀져서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러지 못하도록. 네. 그쵸.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잊지 않았고 계속 실명 언급하면서 발 뻗고 못 자는 정도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으면 계속합니다. 저희는 이 말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지 않아요?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 하죠. 이 멘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 씨는 녹음을 한다고 했어요. 아. 하세요. 그 좋아하는 멘트. 되게 너무 오랜만에 설레는데. 자,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불기 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예술이었습니다.